독일 뮌헨 경영대학교의 막스 리히터는 말합니다. 그는 단순한 기업인이 아니었습니다. 비전을 가진 리더였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그의 입에서 나온 인물이 한국인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경영을 연구하는 독일의 학자가 수많은 기업인들을 놔두고 한국인을 언급한 것입니다. 그는 이 한국인에 대해서 알게 된 이후로 그의 연구실에 있는 책을 모두 그에 관한 책으로 바꿔버렸다고 합니다. 대체 어떤 사연이 있는지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셔야 나라가 발전합니다. 댓글 열심히 작성해주세요. 창밖으로 뮌헨의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저는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조용히 오늘 강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아침은 20년 넘게 반복되어 온 저의 일상이었죠. 저는 막스 리히터라고 합니다. 뮌헨 경영대학교에서 교수로 일하면서 유럽 산업혁신을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제 연구실 책장은 포르쉐, BMW, 지멘스 같은 독일 기업들의 성공 사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같은 주제로 강의를 마무리하곤 했어요. 진정한 혁신은 독일과 미국에서 시작됩니다. 나머지 국가들은 그저 따라하는 모방자들일 뿐이죠. 특히 한국 같은 아시아 국가들은 단지 배워서 따라할 뿐이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었어요. 지난 학기에 한 한국인 교환학생이 조심스럽게 물었던 일이 생각났습니다. 교수님, 한국에 대해 너무 편견을 갖고 계신 것 아닌가요? 그때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물론 삼성이 잘하고 있다는 건 인정하지만 그건 결국 애플의 혁신을 따라간 결과 아니겠어요? 그 학생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 질문이 제 마음 한구석에 작은 의문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최근 몇 년간 한국 기업들이 유럽 시장에서 보여준 성과는 단순한 모방으로 설명하기에는 뭔가 달랐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애써 무시하려고 했습니다. 제 연구를 뒤흔들 만한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오늘 아침 제 오랜 친구 클라우디아가 연구실로 찾아왔어요. 그녀는 언제나처럼 날카롭게 저를 도발했습니다. 막스, 당신은 정말 고집불통이네요. 세계가 변하고 있는데 당신만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한국에서 온 초청장은 어떻게 할 거예요? 또 거절할 건가요? 한국무역협회에서 온 초청장. 올해 3번째였습니다. 저는 매번 바쁘다는 핑계로 거절했어요. 사실은 그들에게서 배울 게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클라우디아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녀 말대로 제가 변화를 두려워하는 걸까요? 강의실로 향하면서 저는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제 강의는 언제나 똑같았습니다. 독일과 미국의 혁신 사례를 중심으로 다른 나라들은 그저 그들의 성공을 모방하는 존재로 설명하는 내용이었죠. 학생들은 열심히 필기하고 있었고 교실은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질문이 있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진지한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에게 말할 기회를 주었어요. 교수님, 김우중 회장을 아시나요? 그 순간 교실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학생들의 시선이 저에게 모이고 있었어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경영학 교수로서 모르는 기업인이 있다는 사실이 불편했어요. 그런데 더 불편한 것은 그 이름이 왠지 중요한 사람처럼 들렸다는 점이었습니다. 김우중이요? 누구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젊은 한국인 교환학생 정수민이 대답했습니다. 김우중은 한국의 대우그룹 창업자입니다. 아무것도 없이 시작해서 세계 100대 기업을 만든 경영자예요. 그의 자서전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는 한국에서 경영자들이 꼭 읽는 책입니다.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그 문장이 제 마음을 흔들었어요. 수업을 마치고 연구실로 돌아온 저는 바로 그 이름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우중. 대우그룹. 무에서 유를 창조한 기업가. 작은 무역회사에서 시작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켰다는 내용들이 화면에 나타나고 있었어요. 저는 밤늦게까지 그에 관한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그가 아프리카, 동유럽, 중동 같은 비주류 시장을 개척했다는 사실은 저를 놀라게 했어요. 유럽과 미국 중심의 글로벌 경영 패러다임에 도전한 이 한국인은 제가 오랫동안 무시해온 존재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클라우디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한국무역협회 초청 아직 유효한가요? 갑자기 왜요? 궁금해졌어요. 한국이 어떻게 그렇게 빠르게 성장했는지 알고 싶어요. 특히 김우중이라는 인물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습니다. 클라우디아는 놀란 목소리로 말했어요. 믿을 수 없네요. 독일 최고의 경영학 교수가 한국인에게 영감을 받았다고요? 이건 기사감인데요? 농담이 아니에요. 제가 뭔가를 놓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 마음속에서는 이미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연구실 창문으로 보이는 독일의 가을 하늘은 여전했지만 제 시야는 이미 저 멀리 동쪽을 향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곧 한국무역협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유민정이라는 젊은 연구원이 제 방문을 도와줄 것이라고 했어요. 저는 그녀에게 특별한 부탁을 했습니다. 김우중 회장의 족적을 따라가 보고 싶습니다. 그가 세운 기업들, 그가 남긴 유산을 직접 보고 싶어요. 유민정의 목소리에서 놀라움이 느껴졌습니다. 교수님께서 김우중 회장님의 관심이 있으시다니 의외네요.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가방을 싸면서 제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20년 넘게 쌓아온 제 세계관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이 여행이 저를 어디로 데려갈지 저는 두렵기도 하고 기대되기도 했어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미 흥분으로 가슴이 두근거리고 있었어요. 비행기에서 내리자 깨끗하고 현대적인 공항 모습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공항 안내 표지판은 완벽한 독일어로 표기되어 있었죠. 저는 놀라워하며 입국 심사대로 향했어요. 리히터 교수님이시죠? 입국 심사관이 제 여권을 확인하며 웃고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방문 목적이 무엇인가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방문 목적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한국 경영자에 대해 배우러 왔다고 말하기엔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20년 넘게 한국은 단지 모방자라고 가르쳐왔던 제가 이제 와서 한국에서 배우겠다고 온 것이니까요. 학술 교류입니다. 짧게 대답하자 심사관은 미소를 지으며 여권의 도장을 찍어주었어요. 입국 절차가 5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독일의 효율성을 자랑스럽게 여겨온 저로서는 당혹스러웠어요. 출구로 나오자 젊은 여성이 제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에 지적인 인상을 주는 그녀가 바로 유민정이었어요. 리히터 교수님 환영합니다. 저는 유민정이라고 합니다. 한국무역협회 소속이고요. 교수님의 방한 일정을 도와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완벽한 독일어로 말하고 있었어요.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독일어를 정말 잘하시네요. 위넨에서 1년간 교환학생으로 있었거든요. 교수님 강의도 몇 번 들었답니다. 그 말에 저는 갑자기 불안해졌어요. 혹시 그녀가 제 강의에서 한국을 모방자라고 표현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을까요? 불편한 마음을 감추며 공항을 빠져나왔습니다. 유민정은 공항철도로 저를 서울 시내 호텔까지 안내했어요. 기차는 정확히 시간표대로 도착했고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제가 상상했던 아시아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고 도로는 깨끗했으며 모든 것이 질서정연해 보였습니다. 내일부터 일정을 시작할게요. 오늘은 호텔에서 쉬시면서 시차 적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유민정의 배려에 감사하며 호텔 방으로 들어갔어요. 창문으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저는 혼란스러운 기분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제가 상상했던 아시아의 도시가 아니었어요. 너무 현대적이고 너무 세련되었죠. 마치 제가 알던 세계와 다른 차원으로 들어온 느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유민정은 약속 시간보다 10분 일찍 호텔 로비에 와 있었어요. 그녀는 오늘의 일정표를 들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먼저 대우그룹이 세웠던 대우빌딩을 방문한 후 김우중 회장님 관련 전시관을 둘러볼 예정입니다. 차를 타고 이동하는 동안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모습을 유심히 살펴보고 있었어요. 도로는 깨끗했고 사람들은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으며 곳곳에 현대적인 건물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 많이 다르네요. 유민정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많은 외국인들이 처음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한국에 대한 이미지와 실제는 차이가 있으니까요. 곧 우리는 서울 중심가에 위치한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예전에 대우빌딩이었던 곳이었어요. 높고 웅장한 그 건물을 올려다보며 저는 묘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건물은 1985년에 완공되었어요. 당시로서는 혁신적인 디자인이었죠. 김우중 회장님은 이 빌딩이 단순한 사무실이 아니라 세계 경영을 향한 한국의 야망을 상징하길 원했다고 해요. 유민정의 설명을 들으며 우리는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로비에는 대우그룹의 역사를 보여주는 작은 전시관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김우중의 생애와 업적에 대한 자료들을 보게 되었어요. 김우중은 1936년 대구에서 태어나 한국 전쟁을 겪으며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작은 무역회사로 시작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켰죠. 특히 세계 경영이라는 그의 철학이 눈에 띄었어요.
그는 세계를 무대로 생각했고 아무도 가지 않았던 시장을 개척했습니다. 김 회장님은 아프리카, 동유럽, 중동 같은 시장에 과감히 투자했어요. 당시 유럽이나 미국 기업들이 외면했던 곳이었죠. 유민정의 말에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사실 저는 그동안 유럽과 미국 중심의 세계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김우중은 제가 보지 못했던 다른 세계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전시관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김우중의 자서전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였습니다. 그 책을 펼쳐보니 그의 철학이 담긴 문장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세계는 좁은 우물 안이 아니라 넓은 바다입니다. 그곳에는 무한한 기회가 있습니다. 그의 말에서 저는 강한 열정과 비전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것은 단순한 기업가의 말이 아니라 세계를 바꾸고자 했던 혁신가의 목소리였습니다. 유민정이 다음 일정을 위해 저를 재촉했지만 저는 쉽게 그곳을 떠날 수 없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찾고 있던 무언가를 발견한 기분이었습니다. 김우중이라는 인물이 점점 더 저를 사로잡고 있었어요. 둘째 날 아침 저는 호텔 창문을 통해 서울의 아침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고층 빌딩들 사이로 햇살이 반짝이고 있었고 사람들은 이미 바쁘게 출근하고 있었습니다. 독일의 여유로운 아침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유민정이 약속한 시간보다 15분 일찍 호텔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대우자동차 역사를 볼 수 있는 한국자동차산업협회를 방문할 예정이었어요. 오늘은 김우중 회장님이 자동차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보여드릴게요. 차 안에서 유민정은 대우자동차의 역사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1970년대까지만 해도 자동차 산업의 불모지였다고 해요. 그런데 김우중이 그 상황을 바꿔놓았다는 겁니다. 자본도 없고 기술도 없던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김우중 회장님은 우리도 자동차를 만들 수 있다고 믿었죠. 저는 속으로 의심하고 있었어요. 그런 기술적 도약이 가능한가? 누군가의 도움 없이 자동차 산업을 시작할 수 있었을까? 아마도 일본이나 미국 기술을 그대로 베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도착했을 때 한 노년의 신사가 우리를 맞이했어요. 그는 예전 대우자동차에서 일했던 기술 담당자였습니다. 여기 독일에서 오신 교수님이시군요. 반갑습니다. 그의 미소는 따뜻했지만 저는 여전히 회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회의실에 들어가자 그는 프로젝터를 켜고 대우자동차의 역사에 대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대우자동차는 1978년에 시작되었어요. 처음에는 GM과 기술 제휴를 맺었지만 단순히 외국차를 조립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김우중 회장님은 자체 기술 개발에 엄청난 투자를 했어요. 화면에는 초기 대우자동차의 모습이 나오고 있었어요. 작은 공장에서 시작해 점점 커지는 모습, 그리고 새로운 자동차 모델들이 개발되는 과정이 보였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속도였어요. 다른 나라들은 자동차 산업을 세우는데 50년 이상 걸렸지만 우리는 20년 만에 해냈죠. 저는 고개를 저으며 의심을 표현했어요. 하지만 결국 대우자동차는 GM에 팔리지 않았나요? 그렇다면 성공이라고 할 수 없지 않을까요?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유민정은 당황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하지만 노년의 기술자는 침착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교수님, 성공이란 무엇인가요? 대우자동차가 다른 회사에 인수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우리는 불가능해 보였던 일을 해냈어요. 한국인들에게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준 거죠. 그의 말은 제 마음을 흔들었지만 저는 여전히 끄덕이지 않았어요. 증거가 더 필요했습니다. 점심 후 우리는 부평에 있는 옛 대우전자 공장 부지로 향했어요. 지금은 다른 회사가 사용하고 있었지만 그곳에는 대우전자의 역사를 보여주는 작은 전시관이 있었습니다. 전시관에서 만난 한 노년의 엔지니어가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기 시작했어요. 김 회장님은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세계 최고가 될 것이다. 단지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선도할 것이다. 처음에는 미친 소리처럼 들렸지만 그분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는 대우전자가 어떻게 TV, 냉장고, 세탁기 등을 개발했는지 설명하고 있었어요. 초기에는 외국 기술을 도입했지만 곧 자체 연구소를 설립해 독자적인 기술을 개발했다고 했습니다. 김 회장님은 연구 개발에 엄청난 투자를 하셨어요. 해외에서 우수한 인재들을 영입하고 젊은 엔지니어들을 외국에 보내 공부시켰죠. 그의 말을 들으며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지고 있었어요. 이런 이야기는 제가 알고 있던 모방자로서의 한국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는 날카롭게 반박했어요. 하지만 결국 실패했잖아요?
대우그룹은 무너졌고 김우중은 망명까지 갔다고 들었습니다. 그게 성공한 리더십인가요? 방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유민정이 당황한 기색으로 저를 바라보았어요. 노 엔지니어는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교수님, 실패했다고 해서 도전의 가치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김 회장님은 우리에게 꿈을 꾸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 유산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 방으로 돌아와 저는 깊은 혼란에 빠져 있었어요. 제가 그동안 쌓아온 세계관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클라우디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이곳은 내가 생각했던 것과 너무 달라. 그래서 인정할 준비가 됐나요? 당신의 이론이 틀렸다는 걸? 아니, 아직은 아니에요. 단지 일시적인 성공이었을 뿐이에요. 지속 가능한 혁신은 아니었어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니 서울의 밤은 더욱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수많은 불빛이 마치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거부감이 크게 자리 잡고 있었지만 조금씩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균열을 통해 새로운 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호텔 방 책상에 앉아 오늘 본 것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김우중은 단순한 모방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비전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불가능해 보이는 꿈을 꾸고 그것을 현실로 만들려고 노력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어요. 왜 그런 비전을 가진 사람이 실패했을까? 그의 경영 방식에 문제가 있었던 걸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 내일은 더 많은 것을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아직 김우중의 진정한 모습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를 단순히 모방자로 볼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유민정은 저를 송도로 안내했어요.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점점 바뀌고 있었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줄어들고 바다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유민정이 설명하길 이곳은 예전에 소금밭이었던 곳이 최첨단 국제도시로 변모한 곳이라고 했습니다. 송도는 김우중 회장님의 꿈이 담긴 곳이에요. 비록 그분이 계획을 완성하지는 못했지만 지금의 국제도시 모습은 그분의 비전에서 시작되었죠. 송도에 도착하자 한 노신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깔끔한 정장 차림에 백발이 인상적인 분이었습니다. 이분은 박진호 전무님입니다. 대우그룹에서 30년간 근무하셨고 김우중 회장님과 직접 일하셨죠. 박진호는 품위 있는 모습으로 저에게 인사하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리히터 교수님, 독일에서 오셨다고요? 김 회장님은 독일의 기술력을 항상 존경하셨습니다. 특히 지멘스와 협력할 때는 정말 열정적이셨죠. 우리는 송도의 한 카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창밖으로는 바다가 보이고 있었고 멀리 공사 중인 건물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박진호는 김우중과 함께한 시간들을 생생하게 들려주기 시작했어요. 김 회장님은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셨어요. 회사에 가장 먼저 도착해서 가장 늦게 퇴근하셨죠. 그리고 항상 말씀하셨어요.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커피를 마시며 박진호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그의 목소리에서 존경심이 느껴졌어요. 그는 김우중이 얼마나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사람이었는지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김 회장님은 직원들을 가족처럼 대하셨어요. 한 번은 해외 출장 중에 직원의 가족이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즉시 전용기를 보내 병원으로 이송시키기도 하셨죠.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점점 김우중이라는 인물에 빠져들고 있었어요. 그가 가장 어려운 시기에 우즈베키스탄, 폴란드, 베트남 같은 시장에 뛰어든 이야기, 직원들의 성장을 위해 투자한 이야기, 심지어 인턴으로 시작한 직원이 임원까지 오를 수 있는 문화를 만든 이야기까지 모두 흥미진진했습니다. 그런데 왜 실패했을까요? 저는 여전히 궁금했어요. 박진호의 눈에 슬픔이 스치고 있었어요. 1997년 외환위기 때 많은 기업들이 무너졌습니다. 대우도 예외는 아니었죠. 하지만 김 회장님은 끝까지 책임지려 하셨어요. 모든 채무를 자필로 기록하면서까지. 점심 후 우리는 인천의 옛 대우조선해양 부지를 방문했어요. 지금은 다른 회사 소유였지만 그곳에서 김우중의 또 다른 도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거대한 선박들이 건조되고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김 회장님은 선박 건조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셨어요. 하지만 한국이 해운 강국이 되려면 조선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셨죠. 유민정의 설명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그것은 제가 수업에서 가르치던 전략적 사고였습니다. 하지만 김우중은 그것을 실제로 실천한 사람이었어요.
저녁에는 저희가 묵고 있는 호텔에 클라우디아가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제 여정에 관심이 생겨 직접 취재하러 왔다고 했어요. 로비에서 만난 클라우디아는 여전히 활기차고 직설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어때요, 막스? 아직도 한국은 단지 모방자라는 주장을 고수할 건가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혼란스러워요. 김우중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 너무 달라요. 그는 단순한 기업인이 아니었어요. 비전을 가진 리더였어요. 클라우디아는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당신이 그렇게 말하다니. 이건 정말 기사감이에요. 다음 날 우리 셋은 김우중 회장이 설립한 아주대학교를 방문했어요. 넓은 캠퍼스는 아름다운 나무들로 둘러싸여 있었고 현대적인 건물들이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교수는 김우중의 교육에 대한 열정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김 회장님은 인재 양성이 국가 발전의 핵심이라고 믿으셨어요. 그래서 직접 대학을 세우고 장학재단도 만드셨죠. 캠퍼스를 둘러보며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독일의 어떤 CEO가 이런 비전과 열정을 가졌을까? 기업의 성공을 넘어 국가의 미래까지 생각한 경영자가 몇이나 될까요? 그날 저녁 우리는 강남의 한 레스토랑에서 만찬을 가졌어요. 대우그룹 출신의 여러 임원들이 모여 있었고 그들은 하나같이 김우중에 대한 존경심을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김 회장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었습니다. 세계를 무대로 꿈꿀 수 있게 해주셨죠. 한 노임원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잔을 들고 건배하는 순간 제 마음속에 무언가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확신했던 서구 중심의 혁신 이론이 더 이상 절대적인 진리로 느껴지지 않았어요. 김우중과 대우의 이야기는 제가 미처 보지 못했던 혁신의 다른 패러다임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클라우디아가 제 표정을 살피며 물었어요. 당신의 세계관이 무너지고 있군요. 인정하나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정해요. 제가 틀렸어요. 그 순간 마음이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20년 넘게 굳게 믿어온 관점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진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새로운 시각이 열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저는 김우중의 세계를 더 깊이 이해하고 싶었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유민정은 저를 특별한 장소로 안내하고 있었어요. 서울 교회의 조용한 공원이었습니다. 안개가 살짝 끼어 있어 주변이 몽환적으로 보이고 있었고 나뭇잎들이 가을바람에 살랑거리고 있었어요. 그곳에는 김우중의 말을 새긴 작은 기념비가 있었습니다.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우리의 꿈은 세계 무대에 있다. 그 문장 앞에 서자 갑자기 모든 것이 선명해지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제가 왜 그를 인정하게 되었는지 이제 알겠어요. 유민정은 조용히 미소 짓고 있었어요. 무엇을 깨달으셨나요, 교수님? 김우중은 단순한 기업인이 아니었어요. 그는 비전을 가진 리더였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 헌신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이룬 성과는 모방이 아니라 진정한 혁신이었지요. 클라우디아가 제 말을 녹음하고 있었어요. 그녀의 눈에는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당신이 이런 말을 하다니. 정말 믿기지 않아요. 우리는 공원 벤치에 앉아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저는 제 연구와 강의가 얼마나 서구 중심적이었는지, 얼마나 많은 혁신 사례를 놓치고 있었는지 깨닫고 있었습니다. 김우중과 같은 인물은 교과서에 나와야 해요. 그의 도전 정신, 리더십, 글로벌 비전은 오늘날의 경영자들에게도 여전히 중요한 교훈이에요. 유민정의 눈에 감동의 빛이 어리고 있었어요. 교수님의 말씀이 정말 의미가 있습니다. 많은 한국인들이 김우중 회장님의 업적을 잊고 있거든요. 다음 날 공항으로 가는 길에 저는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고층 빌딩들,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그리고 곳곳에서 느껴지는 역동적인 에너지. 이것은 제가 상상했던 아시아의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이곳에는 김우중과 같은 선구자들의 꿈과 도전이 살아 숨쉬고 있었어요. 교수님, 다시 한국에 오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유민정이 물었어요. 물론이지요. 이제 막 시작이에요. 제 강의와 연구를 완전히 바꿔야겠어요.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혁신 사례도 더 연구하고 싶어요. 독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노트북을 열고 새로운 강의 계획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제목은 글로벌 혁신의 새로운 패러다임 김우중과 동아시아 경영자들의 도전이었습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고 저는 새로운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위넨에 도착한 다음 날 저는 대학 강당에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평소라면 30명 정도 오던 세미나였지만 이번에는 100명이 넘는 학생과 교수들이 모여 있었어요. 클라우디아의 기사 덕분이었습니다. 그녀는 제 이야기를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인의 차이퉁 일면에 실었더군요. 독일 경영학의 권위자 한국 경영자에게 영감을 얻다.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인의 차이퉁의 일면을 장식한 헤드라인이었죠. 클라우디아가 자랑스럽게 말하고 있었어요. 강단에 올라 청중들을 바라보며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학생들의 얼굴에는 호기심이 가득했고 교수들은 의아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한 위대한 경영자를 소개하려 합니다. 김우중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는 제가 20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경영 이론과 선입견을 뒤흔든 인물입니다. 학생들의 눈빛이 호기심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그는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 단순한 문장 속에는 무한한 가능성과 도전 정신이 담겨 있어요. 오늘 저는 이 경영자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얼마나 좁은 시각으로 세계를 바라보고 있었는지 성찰해 보려 합니다. 그날 이후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저는 연구실 책장에 있던 오래된 책들을 재배치하고 김우중의 자서전과 한국, 중국, 일본, 인도의 혁신 사례들로 가득 채웠습니다. 제 강의에는 더 이상 진정한 혁신은 서구에서만 온다는 문장이 없었어요. 대신 저는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혁신은 어디서나 올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임무는 열린 마음으로 그것을 발견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1년 후 저는 다시 한국을 방문했어요. 이번에는 김우중에 관한 책을 쓰기 위해서였습니다. 유민정은 여전히 저의 가이드였고 이제는 우리가 공동 연구자가 되었어요. 서울 강남의 카페에서 유민정과 만난 저는 그녀에게 지난 1년간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이렇게 큰 전환점은 없었어요. 이제 저는 매학기 첫 강의를 김우중의 세계 경영 철학으로 시작합니다. 유민정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교수님의 변화가 우리에게도 큰 영감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잊고 있던 김우중 회장님의 유산에 다시 관심을 갖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날 저녁 클라우디아도 서울에 와서 우리와 합류했어요. 그녀는 여전히 직설적이고 활동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막스, 당신의 책이 독일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었어요. 유럽 중심주의를 넘어서 김우중에게서 배우는 글로벌 혁신의 교훈 정말 멋진 제목이었죠. 우리 셋은 빠르게 변화하는 서울의 밤거리를 걸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1년 전 제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시선으로 이 도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확신해요. 21세기의 혁신은 동과 서의 경계를 넘어 다양한 문화와 관점이 융합될 때 가능하다는 것을. 김우중은 그 선구자였어요. 유민정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물었어요. 교수님께서는 왜 그렇게 강하게 김우중 회장님을 인정하게 되셨나요? 정확히 어떤 점이 교수님의 마음을 바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천천히 대답했어요. 그건 그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정해준 경계를 넘어서려는 그의 도전 정신이 저를 감동시켰죠. 그리고 무엇보다 그가 실패한 후에도 자신의 책임을 다하려 했던 그 인간적인 면모가 저를 움직였어요. 한강변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강 건너편에는 김우중이 꿈꿨던 미래의 도시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의 꿈은 부분적으로 실패했을지 모르지만 그 정신은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었어요. 독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오르며 저는 마지막으로 서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김우중이 그리고 한국의 이야기는 이제 제 삶의 일부가 되었어요. 그의 말처럼 세계는 정말 넓었고 할 일은 여전히 많았습니다. 저 막스 리히터는 이제 그 넓은 세계를 새로운 눈으로 바라볼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